예, 안녕하십니까. 방송선거 도태우입니다. 예, 제가 오늘 헌법 이념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공경하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앞에 발표하게 되어 조금 떨리기도 하고 제가 헌법 이념과 법치주의라고 했는데 이 둘 연결하는 공통 요소는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그래서 헌법이라는 이 자유민주 정치제도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이러한 세 가지의 기둥이 우리 자유체제, 자유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굵은 그런 요소가 아니겠나고 생각되고 전부의 공통 부분은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7가지 부분 정도로 해서 보겠는데요. 특히 이제 법치주의 부분이 제가 많이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왜 법치주의라는 것이 독특한 위치를 갖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헌법 이념 또 시장경제 이런 부분들을 수호하는 원리라는 그런 성격. 그것이 근데 어떤 부분에서 침해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헌법을 저는 좀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나라가 헌법을 갖고 있다. 그냥 국가가 태어나면 다 헌법이 있다. 이런 측면보다는 헌법이란 말을 인류가 오래도록 몰랐는데 그런 말이 최초로 이제 생겨난 곳이 영국과 미국이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미문화권에서 이런 헌법이라는 말과 이런 실체가 생겨났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헌법은 자유를 위한 투쟁, 자유를 억누르는 자의적인 여러 권력들에 맞서서 제도적으로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아주 오래고 목숨을 건 끈질긴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연원을 두고 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성문헌법으로 꼽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는데 전파되다 보니까 말은 이름은 헌법인데 사실 실질은 헌법과는 반대편인 것들도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아까 전에 말이 나온 대한제국의 일종의 고정헌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대한제국 국제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를 보면은 짧은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내용이 전제 통치 체제를 세운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체제, 자유를 주고 자유를 보호하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헌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헌법의 실질과는 반대죠. 스탈린 시대, 김일성 이런 북한에도 이름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헌법이라는 것은 자유를 위한 인간의 투쟁과 관련지어 보면은 완전히 반대편에 자유를 억압하고 복종을 규범화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도 몇 년 전에 자유를 헌법에서 빼려는 무서운 시도를 경험했습니다. 자유를 뺀다는 것은 헌법 자체를 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이념이 뭐냐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겠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판시해온 수십 년간 1990년부터 저 내용이 상당히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른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저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우리 체제를 요약한 저 판시는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여러 가지 그 말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말들을 보면은 중간에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 해서 법치주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자유민주 정치제도의 상당히 골간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라는 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판시입니다. 이것을 외에도 학자에 따라서는 뭐 문화국가의 원리라든지 사회국가의 원리, 또 높은 단계의 법치 원리인 적법 절차 원리, 이런 것을 대한민국 헌법 원리로 이렇게 헌법학에서 추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법치주의가 가지는 독특한 지위가 좀 있는데, 아까 전에 헌법 이념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헌법 원리들을 수호하는 그러한 또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침해될 때 법치주의라는 것이 그것을 수호하는 원리로 등장하고, 또 자유민주 정치 제도들이 흔들릴 때, 또 침탈될 때 그것을 원리적으로는 수호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그러한 것이 법치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할 때는 법치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영어로는 이제 두 가지가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는 것하고 수단적인 법치, 사실은 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의 이름으로 그냥 통치를 하는 것, 법을 빙자한 것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법을 빙자하는 것은 사실은 법치의 반대인 인치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모양이 안 나니까 법의 이름으로, 많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 법이 그냥 명목상의 것으로 전체주의 통치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어떤 절대 권력자도 최고 권력자도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법의 지배, 진정한 법치 이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고대 그리스에서도 법과 명령을 구분한 데에 굉장히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을 우리가 원래적인 의미의 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편 규범성을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하지, 그냥 강제성만 가진다고 해서 법이 될 수 없는데, 우리 동양의 법과 이런 데도 이런 명령에 가까운 좀 법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법을 싫어합니다. 법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를 자꾸만 억압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원래적인 의미의 법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겠다. 다시 한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근대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의 지배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함부로 구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신체의 자유에 대한 투쟁 등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제 발전하고, 영미 계열이 가장 현격한 발전을 이루고, 유럽 대륙 쪽에서는 이런 법의 지배가 주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에 해당하는 경제 영역 부분에서 옛날에 로마법을 가지고 이렇게 제한적인 법치의 모습이 있다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확장되고 좀 섞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치를 수단적 법치, 법치도 아닌 법치 말고 다른 의미에서 이제 조금 크게 구분돼야 되는 것이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 이것은 형식적 법치라는 것은 법이 정말 그야말로 전체주의의 도구가 되어버린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법치가 진짜 모습을 제대로 발현하는 주로
영미 이 법과 정치가 가장 선구적으로 발전했던 지역에서 그 모델을 보여준 실질적 법치와는 조금 거기에는 못 미치는 그 부분과 구분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우리나라의 법학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그래서 그 실질적 법치, 그 높은 단계의 법치는 위에 보시면은 목적과 내용 또한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까운 예를 한번 보시면은 이성윤 의원에 의해 가지고 그 정말 그 낯뜨거운 특검법이 발의되었다가 진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땠냐 하면은 아직 재판 중인데 2심 재판 중인데 1심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1심의 증인들을 특검 이름으로 다 새로 조사하겠다. 그 사람들은 이 허위 증언한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 특검을 통해서 새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수사했던 검사가 오히려 불법한 거니까 그 사람도 특검이 조사하고 아직 2심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넣었냐 하면은 이 이성윤 의원의 관점에서 자백을 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허위 증언을 했다. 내가 검사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은 뭘 해줄 수 있도록 했냐면 그 사람을 무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빼주는 그러한 내용까지 가능한 것을 법의 이름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기 보면 형식적 다수결로 이제 다음 보면은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형식적 다수결로 우리가 통과를 그걸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일 수 있겠느냐? 그걸 가지고 이 통치하는 것을 법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제 실질적 법치가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 실질적 법치의 적용 범위는 그 입법 과정, 국가작용 전반에 다 이제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정한 어떤 그 심의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심의권 침해 인정만이 아니고 그 의결된 가결 선포가 무효다. 이런 소수 의견, 헌재 소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수 의견도 심의권 침해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효까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관 4명의 견해로 나와 있고 이것이 실질적 법치 이념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유명한 25만 원 전국민 지급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거부권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공포가 되지 못하게 됐는데 25만 원 지급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법에 보면은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예산안을 예산을 수반하는 법을 통과시킬 때는 예결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협의 안 거쳤습니다. 안 거쳤는데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은 상당한 요 말이 추상적이니까 어느 정도가 상당한이냐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는데 국회가 게을러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상당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거 예결이 안 거쳐도 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이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은 최하 13조 원, 많게는 17조 원의 예산이 국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추산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한 해 장애 관련 복지 예산 전체와 맞먹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 추경 예산 전체의 4배인가 이렇게 달하는 예산을 다루는 법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라고 애매하다. 그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과정이었다면
무효까지 선포되게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 법치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 법치의 원리, 적법 절차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쪽에서 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쪽에서 오히려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극이죠.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리를 도입해 놓았더니 87년 이후에 어디다 신나게 쓰고 있느냐? 이 적법 절차 원리가 발현된 대표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을 잡는 데 꼭 필요한 증거 같은데 수집 과정이 굉장히 위법했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높은 단계의 어떤 법치를 표현하는 그런 영미 계열에서 발전한 원리인데 받아들였습니다. 좋은데 쓰면은 좋은데 간첩단 사건 이런 데서 아주 자기들이 모의하고 명백한 mp3 파일이 있는데 이거 압수수색 과정에 뭔가 조금 하자 있는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증거로 못하게 하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 방어권 이런 거 보장 잘 받아야죠. 그런데 어디다 쓰냐? 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도 간첩단 수사를 하긴 하는구나, 안도를 조금 하게 하셨던 이 간첩단 사건에서, 그런데 잡아놓으니까 뭐하냐? 다 풀어줘 버렸어요. 왜 보석받고 풀어주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수단을 씁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지연수단에 어떤 걸 쓰냐? 계속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대법원까지 기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뻔한 국가보안법 위헌 법률 신청을 해가지고 또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을 일부러 수시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새로 기록 복사해야 되겠다고 또 시간 끕니다. 이러다가 정한 6개월 구속기간 넘겨서 풀려납니다. 너무나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풀어주는 사법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단호하게 변호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늘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무력하게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무력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4번에 해당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빙자한 무책임, 이 무책임이 헌법 파괴로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권력 권한 남용이죠. 이러한 권력 권한 남용이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상당히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너무나 확대되어서 입법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은 제왕적 당대표로 국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법부,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 쪽에 고유 업무를 담당해야 될 선관위, 그런데 독립성을 빙자해서 어떠냐? 무소불위의 기관이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검찰에서는 선관위가 고발을 하면 법원이 고발한 것처럼 생각해서 아주 부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지역구 선관위원장이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법원이 너무 섞이면서 오늘날 굉장히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새롭게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앞에서 발표하신 이춘근 박사님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담대한 그러한 좀 비전과 이념 추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비교해 보면은 자유체제를 변혁하려는 잘못된 방향을 가진 쪽들은 오히려 꾸준히 담론을 주도했지만 반대편에서 자유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쪽은 스스로 실용이라는 이름 안에 갇혀버리지 않았나, 자기를 가두어 버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방식으로는 체제와 문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세계가 말하는 예를 들면 ESG 경영 같은 것을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냐? 따라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상을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대한민국도 그런 정도의 위상의 국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생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기본사회론, 기본소득론과 같은 잘못된 담론에 계속해서 휘둘리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명 주도 세력의 일원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자유통일, 북한 반인도 범죄체제 종식 같은 것은 너무나 첫 단추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 헌법 전문은 웅대한 그러한 비전을 이미 건국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이러한 비전,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볼수록 이 안전, 자유, 행복, 이 세 개가 너무나 잘 뽑혀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안보를 포함한 안전 늘 문제되지만 이 안전을 강조하면 자유가 또 서로 침해될 수 있는데 함께 안전과 자유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서 이 고차원적인 행복, 물질적인 행복만이 아니라 아주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을 포함한 이 행복까지 모두 자손에까지 영원히 확보하도록 우리 헌법 전문은 다짐하고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 헌법 인용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주도하는 역사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